시간이 2시 27분인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4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순서는 안상홍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토론자분께서 우리 토론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각각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또 우리 청중에 계신 분들께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상훈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부탁을 받고 나름대로 간략한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PPT를 가지고 지금 한 30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토론 겸 또 세부 주제 발표하실 5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짧게 내용을 소개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복지 정치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신문 사설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그런 부분입니다. 경향 한겨레, 그리고 동아조선, 진보 보수 쪽의 대표적인 신문들 2개씩 골라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설이 몇 개가 게재되었는지를 빈도를 세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1990년대 초반에는 한 50개 정도이다가 2010년 넘어서면서 2011년, 그리고 저기 지금 그림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2차례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저기 지금 보고 계신 선이 이제는 천장을 뚫고 올라간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그 복지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테마로 우뚝 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복지 정치의 폭발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으로서 복지가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위상을 가졌다면은 과연 어떠한 복지 국가를 우리가 추구하는 게 좋을지에 관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굵직굵직한 한 2-3가지의 메시지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정 삼각형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정치 철학자들, 그리고 사회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은 정의라는 표현보다는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공정, 페어니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히트를 쳤었는데, 그 정의라는 것은 사실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각자 가진 생각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정의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장 자본주의의 정의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사회주의의 정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정의를 갖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기는 너무 좀 공허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공정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한 시대, 한 지역에서는 그 공정에 관해서는 대충 사람들 사이에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공정이라는 단어는, 개념은 늘상 우리가 달고 삽니다. 예컨대 오늘도 아마 아침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이게 불공평하냐, 공정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셨을 거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뭐 주로 이제 선진 사회라면 이제 공정한 사회로 점점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선진 사회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은 세 가지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것은 정치적 자유나 법 앞의 평등과 관련된 권리라는 거고, 두 번째 원칙은 시장에서의 보상 메커니즘과 관련된 것. 더 많이 일할수록 혹은 일을 더 잘했을수록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런 권리나 보상과 관련된 원칙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뭐 정치적 민주화 그리고 시장 경제의 진전 등등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 수준으로 이미 이러한 원칙들이 공유되고 있고, 이런 권리라는 기둥 그리고 보상이라는 기둥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받치는 양대 축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그런 과제 혹은 남은 기둥이 이제 필요, 복지와 관련된 그런 기둥입니다. 일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어떤 정당한 이유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삶,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권리와 보상이라는 원칙은 상호조응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일할수록, 더 열심히 일했을수록 더 많이 돈 버는 게 돈 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권리와 필요 사이에도 논리적인 그런 상호조응성이 확보됩니다. 일할 능력이 부족해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한 권리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보상과 필요라는 원칙은 근원적으로 논리적 충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거나 더 잘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원칙,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눠줘야 된다는 원칙, 이 두 개는 논리적으로 엄청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선진사회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기둥들 중에서 이 보상이라는 기둥과 필요라는 기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낼 것인가, 이 충돌을 어떻게 조정해낼 것인가, 이것들이 바로 선진국 정치의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0년 이후에 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복지정치 활성화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여실한 그런 증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정치는 복지정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장에 관한, 그래서 이 보상 메커니즘에 관한 지나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양차 대전 이후에 1960년대 초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불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 2만 불 이상 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자, 이 정도로 기적적인 성장을 보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뭐 라인강의 기적, 그래서 독일을 얘기하지만 독일은 제국주의 진영이 있던 국가고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 중에서 이런 정도로 잘 살게 된, 성장의 기적을 함께 경험한,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더 이상 그 성장 가지고 복지 문제까지 풀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밖에 경험하지 못한 그 기적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한번 치솟았다가 다시 꺼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꺼지고, 이것도 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만은 비전 2030 관련해서 복지 관련해서 얘기 한번 나왔다가 꺼지고, 지금도 이게 제가 천장 뚫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계속 뚫고 올라갈 거냐 혹은 다시 꺼질 거냐, 좀 기로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전히 이 성장에 관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2012년에 그 두 차례 엄청난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이 복지 정치가 메인 아젠다로 떠오른 것은 우리에게 복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적어도 한 두 가지 측면에서는 뭐 이런 복지가 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가 돼야겠죠. 복지를 한다 그래서 마냥 늘려놓고 뭐 10년, 20년 하다가 그냥 스탑,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종류의 복지 국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물론 사람마다 외치는 복지의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만 과연 어떤 복지를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거냐. 복지라는 것이 선진사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마지막 기둥으로서 필요했다면 이 복지라는 것은 본원적으로 공정성에 기반해야겠죠. 자, 그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복지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부터도 복지권, 사회권, 권리 의식으로서의 복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복지와 관련된 개혁의 밀물기가 됐다고 한다면 조금 냉철한 머리로 판단할 구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조화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복지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 세대만을 위한 무상복지는 가능합니다. 나라 빚내서 국채 발행해서 특히 지금 국채에 관한 조작적 정의가 지금 우리나라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도 지금 새로 공기업 부채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작업들을 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국제기구에서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그 트렌드를 아직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요. 어쨌건 우리나라의 그 국채 수준은 전통적인 그 보고에 의하면 30 몇 프로 정도, OECD 평균 60 몇 프로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에서 복지할 할 여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편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복지를 마구잡이로 공약화하는 그런 경향이 2012년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 있는 곳에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권리가 확보됐을 때는 꼭 필요한 그런 정한 명령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과 복지 수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공정복지입니다. 세금으로 하건 보험료를 더 걷건 사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건 우리 세대의 복지 총량은 우리 세대가 부담을 어느 정도 나눠쥐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복지를 확대하면서 만약 국채 발행, 나라 빚내서 복지를 하게 되면 그 PX 국가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지만 한 20몇 년 전에 정치인, 자본, 노동 다 짬짬이가 돼서 세금은 안 올리고 국채 발행 상당히 하면서 OECD 평균 이상으로 복지 지출 확대를 했던 그 끝에 재정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후세대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부담과 복지의 조화라는 면에서 공정복지는 딱 3종 세트입니다. 고부담 고복지하는 동유럽 국가, 중부담 중복지하는 영미국가, 저부담 저복지하는 동아시아 국가. 물론 중부담 중복지나 저부담 저복지, 특히 저부담 복지가 없는 수준 자체가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총체적으로는 좀 삭제가 돼야 되겠지만 적어도 부담과 권리의 매칭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3종 세트가 있다라고 도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과 복지가 부조화되는 것은 불공정 복지고 저는 이것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채 발행해서 가져가는 저부담 고복지는 현 세대는 복지잔치를 하고 후세대는 빚잔치를 하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복지 전략이 고용 복지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의 그 주류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 현금 복지를 얘기를 많이 했고 더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 자본주의 황금기에 발달했던 그 대부분의 복지 국가들은 현금 복지를 위주로 발전을 했습니다.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는 똑같은 복지 욕구에 대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형태가 최종적으로 복지 수혜자들한테 갈 때 이게 현금으로 주어지느냐 혹은 서비스로 제공되느냐의 차이로 대별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전통적으로는 같은 욕구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와서 그렇다면 현금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복지가 구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더 이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가 정치경제학적으로 다른 그런 결과를 잉태한다라는 관찰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그 신사회 위험, 사회 투자 등등의 이름으로 적어도 유럽 지역 내에서 유럽에서부터 이 현금 복지는 그 최소한으로 줄여가려는 전략 그리고 동시에 사회 서비스 복지는 할 수 있는 한 늘려가려는 전략으로 그 복지국가의 전략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보면 저는 이것을 경제학적 복지 패러독스라고 하는 적어도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경제학 개론이나 원론에는 이 얘기가 꼭 나옵니다. 중간고사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복지를 줄여가던 현금으로 줄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하죠. 소비자 주권 혹은 뭐 개인의 효용 극대화는 현금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뱃돈으로 줘야지 애들이 좋아하지 세뱃돈 10,000원이면 될 걸 2만원, 3만원짜리 책 사서 줘봤자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개인들은 다 돈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복지를 꼭 그렇게 줘야 되느냐와 관련된 내용이죠. 어쨌건 복지를 주려거든 현금으로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뭐 노동경제학 등등 관련된 챕터에서 24시간 중에서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수면시간 뭐 등등등 빼고 남는 시간을 일할 거냐 말 거냐 일할 거냐 여가를 선용할 거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보면 뭐 소득효과 대책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주머니에 그 현금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수록 여가를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인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복지는 결과적으로 근로동기를 침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복지병, 유럽병 이런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에 계신 그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꼭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복지를 늘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하는 복지다 이런 그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음과 동시에 또 한편 이렇게 막 복지 많이 하면 혹시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지? 아까 우리 차은봉 회장님이 너무 많이 하면 뭐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복지병, 유럽병 가설이 진짜 맞느냐? 예컨대 성장과 복지 지출은 이런
네거티브한 관계에 있느냐, 복지병, 유럽병 가설이 사실일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로 나눠서 본다면 얘기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우리가 경제적 성과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텐데 경제적 성과를 높이느냐 혹은 깎아먹느냐 면에 있어서 봐도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가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그 계량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 모형 통제 변수 제대로 다 넣고 한 그런 분석에서도 여기서 지금 상관관계 이렇게 표시해 드린 것과 똑같은 결과를 오히려 더 강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림으로 쉽게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떨어지냐, 이게 약간 거의 그대로죠. 별 상관없다.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별 상관없다.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급여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경제 성과는 GDP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그림이 보이는데 반면에 서비스급여 비중을 늘리는 복지를 하게 되면 GDP가 는다라는 관찰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계속 현금과 서비스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경제적 성과 지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비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은 낮아질수록 좋은 거죠. 서비스급여 비중이 낮아질수록 실업률은 낮아집니다. 서비스급여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고용률은 높아집니다. 특히 여성 고용률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복지국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현 정부의 그 복지 전략이 고용복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 선진 자본주의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식산업화, 첨단산업화 단계로 말은 좋죠. 지식산업화, 첨단산업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용 없는 성장. 여러분들 현대기아차, 삼성반도체, 첨단산업 현장에 가보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로봇, 컴퓨터가 다 하는 거죠.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미래학자는 그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도 썼지만 나중에는 자본이 자본을 낳는 인간의 노동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생각하면 로봇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들은 뭐 합니까? 자본이 없는 인간들은 죽으라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진 자본주의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겠죠. 고용 문제,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거는 어느 나라나 다 선진국에서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걸 복지국가가 가지고 잘 풀어온 그 선진국들이 있고 우리는 그걸 좀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똑같이 복지를 하더라도 현금 복지를 주는 것보다는 서비스 복지를 주는 게 확실히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 기억할 만하죠. 복지 되게 싫어하는 주류 경제학자들한테도 이런 메시지는 잘 통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개혁해내는데 복지국가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본주의가 똑같은 게 아니죠. 시장경제도 똑같은 대한민국 시장경제는 제대로 된 시장경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페어하지 못하고 공정경쟁이 아니라는 대표적인 게 남성과 여성의 시장 참여라는 면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대학 진학률은 이미 여성이 남성을 추월한 지 꽤 됐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써먹는 거는 남자들만 씁니다. 대한민국처럼 선진국 경제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남자들만 이렇게 오래 일하는 나라가 없어요. 요즘 일자리 나는 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졸업한 여성들의 상당수가 첫째 애 낳고 둘째 애 낳고 다 노동시장에서 빠져버립니다. M자 곡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은 나가서 안 혹은 못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조금 심한 표현으로는 그 투자 대비 회수라는 면에서 보자면 여성들을 이렇게 써먹지 않을 것 같으면 대학 보낼 필요 없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교육시키면 되는데 왜 대학교까지 교육 투자를 해놓고 생산으로는 뽑아먹지 않는. 자, 어쨌건 대한민국의 이런 종류의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필요하고, 복지국가 중에서도 특히 가정 내 돌봄 노동 때문에 아이돌 보고 부모님 모시고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시장에 잘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복지국가의 확대를 통해서, 특히 서비스를 강화하는 복지국가를 통해서 국가가 그런 걸 대신 해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 또 서비스 복지는 노동시장의 B팀들, 쉽게 얘기하면 저숙련, 빈곤계층, 저학력, 이런 그 노동력들이라도 사랑, 관심, 애정 이런 것들만 있으면 그리 힘들지 않은 교육을 통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이 사회 서비스 분야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 서비스형 복지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를 풀고 또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환골탈퇴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복지 전략이 필요한,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써서 대표적으로 성공해왔던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스웨덴 되게 부럽고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상황이 스웨덴과 우리가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가고 싶다고 그걸 그대로 카피하자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아주 쉽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오히려 스웨덴을 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좀 위험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더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스웨덴이 갔던 그러한 방향성은 좋지만 수준과 속도는 잘 생각해서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시적 환경, 자본주의 황금기였습니다. 스웨덴 양차대전 직후에,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는 양차대전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로 옆 나라들이 완전 초토화됐다가 전후복구 경제, 엄청 스웨덴의 양대 부존 자원이 철강하고 목재입니다. 그거 가지고 유럽 재건하는데 엄청나게 돈벌이를 하면서 그 넘쳐나는 돈으로 복지국가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었던 행복한, 복받은 그런 나라가 스웨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혹은 전 세계 선진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스웨덴이 했던 그 시절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국가, 특히 복지국가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분야가, 주로 복지국가 비용이 많이 쓰이는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주로 연금 그리고 의료보험 쪽입니다. 근데요, 이 연금과 의료보험, 연금은 퇴직한 노인들, 의료보험도 노인들이 특히 생애 말기에 거의 다 쓰시죠. 복지국가, 그래서 현대복지국가, 20세기형 복지국가는 노인을 위한 복지국가다라는 책 제목도 있을 지경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똑같은 그 제도를 설계해놨을 때 지출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고령화 속도입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스웨덴은 42년, 대한민국은 8년이 예상됩니다. 5배 이상 빠르죠. 똑같은 복지 수준, 급여 수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한국이 스웨덴보다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세 번째는 스웨덴은 분단이라는 걸 겪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 통일을 한다고 했어요. 지난 정부에서도 미래기획위원회, 통일부, 그리고 뭐 기재부, 조세정원에서도 했다라고 듣고 있는데 통일 비용을 계산을 했는데 뭐 결과는 들쭉날쭉하지만 적어도 5년, 10년 그 통일 비용의 대부분은 복지 관련 비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중에서 가장 그 미니멀한 복지, 공공구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뭐 130, 40만 원 정도 하니까 1인당 그냥 대충 한 30만 원이라고, 절대 빈곤인 경우는 30만 원이라고 자꾸 계산을 해보면요, 북한 주민이 2,700만이라고 합니다. 2,700만 명 중에 당장 만약 내일 그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자본주의에 적응 못하고 절대 빈곤에 시달릴 북한 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낙관적으로 봐도 1,000만 명, 비관적으로 보면 2,000 몇백만 명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 명이라고 잡아도 한 달에 3조, 1년에 36조가 플러스로 소요됩니다. 지금 뭐 북한 경제 상황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금 뭐 남북한 그 주민의 신장 차이가, 평균 신장 차이가 이미 상당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다르고 건강하지 못하고 의료비 많이 등등 한다면 남한에서 복지를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만약 통일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복지를 똑같이 준다라고 상정한다면 어마어마한 복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이 될 겁니다. 그럼 통일하지 말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저는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만 진보 진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두 가지 테마가 통일과 복지인데, 이 두 가지가 남한에서의 복지와 통일과 이게 같이 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딜레마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모두에 공정복지를 위해서 우리 세대 복지는 우리가 세금이건 뭐건 내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추가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드리자면, 저는 통일할 때 그때 국채 발행하자는 겁니다. 남한의 복지를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만약 국채 발행 여력이 있다면 꾹꾹 참다가 통일할 때 하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뭐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자본주의에 적응을 할 거고 다시 생산으로 회수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은 그 시점이다. 그러면 뭐 복지도 하면서 통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그 토론자들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신 안상훈 교수님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복지는 여야가 따르고 진보 보수가 따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회가 선진복지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어떤 모델을 필요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균형적인, 우리 연구회가 균형적인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취지에서 저희 토론자분들을 제가 좀 균형을 좀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이제 진보 쪽에 경제학장님 모셨고, 또 대표적인 그 진보 쪽에 언론에 계시는 연구소장님도 모셨고, 또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그런 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